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내의 개혁파의 상징,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로 출마하셨던 양문석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상징 이런 거 하면 네. 사람들이 싫어해. 아, 싫어합니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기는 좋아. 네. 그리고 싸우기도 좋아. 네네. 꼭 필요할 때 강경파, 과격파로 분류돼서 역차별을 받아. 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네네. 우리 어머니가 일찍 이야기했었어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앞장서지 마라. 앞장서지 마라. 네. 뒤에도 서지 마라. 네. 앞장서면 경찰한테 얻어맞고 뒤에 서면 학생들한테 욕 듣는다. 네. 가운데 서라. 가운데 서라. 그게 이제 가운데 쓰면은 지휘부인데요. 그 중용, 중용. 중도, 음. 그리고 민주당 그 일부들이 좋아하는 네. 중간층, 어중간한. 중도층, 네.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 말씀 잘 안 들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 있는 거 억수로 싫어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양문석입니다. 당에서 이 좀 양문석 위원장님을 보는 시선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죠, 실제로. 많이 있겠죠. 네. 상당히 많이 있겠죠.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내가 대놓고 다 욕을 했잖아요. 서른, 뭐 네, 네. 이원우, 그다음에 조금밖에, 네, 네. 뭐 일부 등등. 그리고 많이 욕을 했고, 그렇게 내가 대놓고 욕을 했는데 나한테 전화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누구 했습니까? 윤영찬. 아, 윤영찬 의원은 그 관계가 오래됐었어요. 제가 언론 네, 노조 있었을 때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었었고, 그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우애를 다져왔던 관계인데, 그 다 외에도 다 저런 그 금태섭 빼고는 다 친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원욱하고도 다 친했고, 서로는 또 그 경남 출신이고. 그렇죠. 마산 출신이죠. 이들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그 행태들을 보면서 와, 어쩌다 저렇게 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힘들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네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저런 짓 안 해요. 쉽게 좋은 지역구에서 흔히 하는 말로. 공천 받으면 되는 네. 그런 지역에 있어서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은 네, 네. 지가 잘난 줄 알아. 당이 잘나서 자기가 당선된 게 아니고 지가 잘나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유권자들도 무시하고, 네, 그리고 네. 당도 무시하고 지정치하고, 오로지 지정치하고, 지정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튀려고 그러고, 전형적인 관종, 그 정치적 관종들을 우리는 네, 네. 계속해서 목도하는데요. 이런 이들 정치적 관종들의 행태들이 뭐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써. 네, 네. 그리고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 네. 안 받아줘. 네. 그런데 이재명만 딱 조지고 당내를 향해서 총구를 딱 노리면 그거 다 대서특필돼. 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들을 또 보여줘. 아주 패턴화되어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격하다, 강경하다, 뭐 개뿔 상징이다 이런 소리 들어도 어느 한 놈이라도 조져줘야 되잖아. 네, 네. 그리고 그런 행태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당이고 우리 정권이면 충분히 가능해. 스펙트럼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야당이고 단합받고 있는 정국이잖아요. 네. 아무 때나 눈치 없이 눈 온다고 개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눈이 서설인지 악설인지 네,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시기가 평화의 시기인지 전쟁의 시기인지 단합의 시기인지 공세의 시기인지 시기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데나 튀어나오는 행태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향해서 보수 언론의 앞잡이, 그다음에 보수 언론의 그 사냥개들이라고 저는 지명을 하는 거죠. 아, 네. 거의 저희 생각에는 이제 수박이라는 식물 종류를 생각했는데 네. 멍멍멍 쪽에 거의 동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꼭 보면은 꼭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해야 되느냐,
또는 뭐 폭력적인 노조 활동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늘 있어왔던 부류들이죠. 그런 예. 분들은. 뭐 그 좋게 이야기하면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매파와 비둘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원칙론과 그다음에 기회주의 기회주의. 이제 이렇게 그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전형적으로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일정하게 그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몇 명 안 돼요. 음. 얼마 전에 뭐 그 민주당 이 기회주의자들 수박들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토론했죠. 네네. 한 10명 정도의 명단이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쳐다보면 기가 안 차죠. 뭐 현재 드러난 혐의가 있어야 당대표가 사과를 하지. 네네. 뻔히 검찰 독재의 정치 보복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는 빼고 네. 자신들이 알고 신문에서 봤던 그것도 보수 신문에서 봤던 그것들을 근거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을 악성 팬덤이라고 공격하고 그리고 악성 팬덤에 장악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라고 비난하는 이 행태들이 벌써 몇 개월째예요. 6월부터 지금 벌써 5, 6개월째 흘러간 노래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확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죠. 이제 이른바 이제 수박 논쟁인데요.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수박 논쟁이라는 게 이념적으로 개혁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태적으로 이중적 처신을 한다. 행태적으로 이 보수라든가 민주당과 적대적인 세력에 있는 쪽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그냥 관종이라고 봐요. 무슨 그냥 관종이다. 가들을 무슨 뭐 행태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냥 관종이다. 그냥 관종이다. 네. 저는 그냥 관종이다. 그리고 재미 붙였던 거죠. 관종과 재미 때문에 예. 당의 이익이라든가 예.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당의 리더십을 훼손시키고 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평화의 시기에는 네네. 그 자기 정치 안 하는 게 바보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를 그 국민들에게 나의 지역구 그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나라에 대해서 양문석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내고 대중 정치인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러한 그 행태들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계속 두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그 정상적인 정치적 경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졌어요. 네네. 지방선거 대패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이 국민으로부터 1차적으로 그 버림을 받았어요. 네네. 두 번째, 이 권력을 잡은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참아줄 줄 알고 이제는 뭉치고 이 난국을 돌파하고 이 난국에서 빠져나왔었을 때 그때 나의 정치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다음에 집권 여당, 그다음에 보수 언론 그리고 중도로 가장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날리고 총을 쏘아대는 이 선상에서 등 뒤에서 우리 편을 향해서 죽창을 던지는 것들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그런 야당에도 당내 비판 세력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럼 네. 전 동의해요. 야당에도 당내 비판 세력이 있어야 근데 되고요. 이들이 하는 행태는 비판을 넘어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야당에도 당내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되고 네. 야당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면 좋죠. 네, 그런데 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은 음. 야당이 일정 정도 안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안정적으로 예. 운영될 때. 예. 지금은 전쟁의 시기고 네네. 정치 보복의 광풍이 민주당과 정의당과 온통 야당에 휩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땅 그리면서 총질하고 뒤통수를 향해서 비수 던지고 죽창 지르면 그거는 어떻게 동의해요? 이거는 적전분열이고 세작행위고 간첩행위죠. 그냥 트로이의 목마를 하고 싶은 이 간종들의 돌출적 행위다. 이거는 정치 행위가 아니에요. 탐욕, 사욕, 관종 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원래 그런 성향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 뭐 정치를 하면서 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또는 보수 언론에 포획돼서 그런 식으로 변해간 건가요? 변해간 거고요. 변해간 그다음에 거다. 자기들이 주류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다 이들이 자기들이 주류였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박용진은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걔는 독특한 애고요. 독특한 네, 네. 그 분석 불가예요. 네, 분석 불가다. 네. 저는 이분들이 다 주류였던 부분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예. 거다. 네.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이 게임을 하니까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 말을 하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비판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에서 주는 소스를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하고 레이스했다고 저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사법 리스크 수없이 그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재선들, 그 다음에 70년대생들, 그 정치인들, 전당대회에서 출마했던 젊은 정치인들, 그 친구들이 제기했던 그 근거들이 하나라도 근거가 있었고 증거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검찰이 올려주는 쓰레기 같은 정보를 기준에 놓고 그 쓰레기를 절대 선인양 하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공격했고, 그 다음에 팬덤 이야기 나왔는데 자기들 팬덤 없으니까 팬덤이 있는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욕을 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치 개성하겠다면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팬덤 정치는 노사모입니다. 노사모죠. 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자기들 다 지금 일부들 노사모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이런데 이사 등록해가지고 국회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또 그분들이 주류할 때 친문도 팬덤이에요. 그렇죠. 네. 친문 팬덤 그다음에 광고했던 게 친문 팬덤이에요. 네네. 거기에서 다 먹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들 그런 팬덤이 있어서 선거 때마다 후원금 받고. 예. 나는 저들이 악성 팬덤 이야기할 때 많은 젊은 지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요. 쇠가 빠지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후원금으로 넣었다.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거 그거 아껴서 후원금으로 넣고, 주말에 좀 쉬고 싶고 저녁에 좀 쉬고 싶은데 그들이 유시할 때 쫓아가 가지고 꽃다발 전하고, 그리고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연호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악성 팬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정치적 후원금들 그다음은 다 어디서 왔는데요? 정치적 후원금들이 그러면 다 자기들 입금 챙겨주고 받은 대가인가요? 후원금의 원천이 어디예요? 팬들 지지자들 그렇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죠. 그러잖아요. 네네네. 후원금의 원천이 지지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지자를 갖다가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팬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들을 집단으로 하면 팬덤이죠. 네네. 지지와 팬과 팬덤과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지자들로부터 지원받고 후원받고 그다음에 응원받는 그들을 향해서 침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지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 지지한다고 침을 받고 가래를 받고 악성이라고 레테르를 붙이는 것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주의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매국노적 발상이죠. 국민이 애국적인데 우리 국민은 과도하게 애국적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당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작은 국가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탓하는 정치인이다.
사실 그럼 떠나야 되는데. 그럼요. 예. 난 그런데 국민을 탓하는 정치인, 네. 밭을 탓하는 정치인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해서 노무현 발의를 해. 네, 네, 네. 밭을 탓하지 말라. 음.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강물은 바다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이원욱 정치라 해라. 서른 정치라 해라.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지? 나는 첫 번째 그들은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의 논리에 대해서 네네. 한 번도 제대로 된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일관성들, 그 모순들이 자신들의 발언 속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무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하는 말 이제 확증 편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의도적 왜곡이죠. 의도적 왜곡이다.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요. 네. 끌어당기기 쉬운 사실을 단편적이고 단견으로 쳐다보면서 그때 써먹고 그때 달라요.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서른 의원이나 네. 윤영찬 의원처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핵심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네. 이 사법 리스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의도적 왜곡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소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서른은 네. 아니라고 봐요. 서른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미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 패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동아일보 선후배 관계예요. 거기가 이낙연과 그 윤영찬은 동아일보 선후배 관계고, 네네. 그다음에 애초부터 그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몰라요. 누구 소개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 부사장에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낙연과 호흡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 또한 네. 이 팩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야죠. 자기가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 팩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하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팩트에 대해서 저거는 진술일 뿐이지. 네네. 그다음에 그 검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인과관계가 상당히 떨어지지. 그다음에 전에 들었다 하면서 전원이 그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올가미를 만들어서 던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더 이상 사법 리스크 이야기 못 해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내용들을 쳐다만 봐도 사법 리스크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첫 번째 공부를 안 해. 그럼 만약에 공부를 한다 치자.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공부해. 네네. 장미를 안 쳐다보고 장미 가시만 찾아내려고 그래. 네네.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 그들은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공격, 그리고 당내 분열을 통해서 차별화해 나가는 이러한 행태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은 소신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의 전략적 전술적 측면에서. 그들의 전략적 전술은 딱 그거죠. 이낙연이 돌아왔었을 때 이낙연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애틋한 이낙연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가 악의적인 이재명 비난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안 하고 해석 능력이 떨어지고 무식하냐면요. 지난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중에 이재명을 믿는다 48.3%예요. 네. 48.3%.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41.3%예요. 예? 이 데이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을 못 믿는다, 사법 리스크 있다, 검찰의
그 정치적 탄압이 아니고 이재명의 범죄를 그 찾아내는 사법 정의의 구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51.3% 중에 3%포인트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48.3%가 이재명을 믿는다고 답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당 내에서 이거 다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이낙연의 기구, 그 다음에 수박들의 난동, 그 다음에 여기에 분당설, 이게 네. 다 같은 맥락으로 그 이어지는 음. 거거든요. 3%의 민주당 내 지지율을 가지고 십수명의 수박들이 지금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은 겨우 3%를 대표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반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 과대 평가를 받고 있고 과대 보도를 받고 있는 게 이들이에요. 왜? 이재명 조짐이 재밌잖아요. 뭐 조중동과 뭐 이 기사상에 연대가 되어 맺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놓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됐든 보면 박찬대밖에 없는 것 같아. 민주당 안에. 박찬대 최고위원 한 명이고 네네. 한 10명이 돌아가면서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해. 네네. 그러면 언론의 노출 빈도는 박찬대 한 번, 이 10명 10번. 네네. 그럼 10대 1이야. 음. 근데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최근 데이터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토마토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3%를 이들은 대표할 뿐이고 48.3%는 박찬대가 대표하고 있어. 네. 이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서른 의원, 윤영찬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들은 또 보면 친 이낙연이라고 생각이 또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있기는. 이런 분들은 뭐 공천 문제인가요? 공천 문제면 네. 이제 저들의 입이 더 이제 두꺼워지고 혓바닥이 더 무거워지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당설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구속된다. 그러면 비대위가 꾸려져야 된다. 네. 그죠? 네. 그럼 이 비대위 과정에 있어서 이 분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구속되면 억울한 정치 탄압이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 말과 증거들이 어느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없죠.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고 검찰 권력의 앞잡이 권력의 주구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역기를 당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은 새로운 투쟁의 동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됐었을 때 저는 구속될 가능성 없다고 아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구속됐었을 때 비대위 체제에 있어서 한 자리 끼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배제당하면 분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저들은 끊임없이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낙연을 중심으로.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네. 전해철 그룹과 이낙연 그룹은 생각보다 결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지금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들 간에 있어서도 몇 가지 결이 다른 게 있잖아요. 정세균계를 네네. 대표하는 이원우, 네네. 말 그대로 친문계를 대표하는 전해철. 그 다음에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윤영찬, 서른, 뭐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당대를 앞두고 네. 같은 행보를 했었어요. 같은 행보. 네네. 자기들 간에 있어서의 차이와 이재명과 반 이재명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자기들의 차이가 열이라면 네. 반 이재명으로 치면 100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에
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들의 차이들. 그 차이의 본질은 뭘까요? 뭐 기득권일까요? 기득권. 당내에서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우리는 뭐 친문이든 정세균계든 예. 무슨 계든 우리는 기득권이 있고 이재명은 기득권에 속하지도 못하는 예. 그쪽식 표현을 하면 이제 하층 계급이다 뭐 이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이 대통령 경선 우리 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 있어서 올해 그 3, 4선 하신 분들 두 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내가 저 부대변인이 만들어줬어. 저 누군지 알겠다. 여의도 양아치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그 시점에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 영향력, 정치적 포지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내 밑에 있던 애야. 내가 누가 부탁해가지고 내가 걷어줬어. 네. 이 시각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시각이에요. 시대 정신을 못 따라오는 거고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오는 거고 지들이 정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금만직이 짝이 없지. 지가 이제 꼰대가 된 거야.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죠. 정청래 비주류죠. 네. 박찬대 듣보잡이었죠. 난 냉정하게 박찬대 듣보잡이었잖아. 네. 이런 정청래나 박찬대가 수석 최고위원이야. 네. 그리고 이재명이 최측근이야. 네. 얘들 취급도 안 하던 애들인데. 취급도 안 해주던 애들인데 이러니까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3명만 놓고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놓고 보니까 자들 진짜 바람처럼 가벼운 애들이고 네. 족보도 없는 애들. 족보도 없는 애들이고 네. 뭐 학교도 네. 지들 관점에 대학도 네. 그저 그렇고 네. 왜 쟤들이 민주당이 주류가 되고 70년 전통의 민주당의 깃대를 지들이 좌지우지하고 지 마음대로 하지? 어이가 없네? 그런 거잖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번도 주류 사회에 속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으로 치면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구대 출신 아니에요. 네. 자, 서울대 연구대 출신 한 명 있어요, 여기에. 누구? 송영길. 송영길 학생운동의 주류였어. 연세대학 나왔어. 네. 그런데 민주당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비주류였어. 이런 비주류들끼리 모여서 인기 좀 있다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인기 좀 있다. 이 인기 좀 있다고가 어디로 가나요? 악성 팬덤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주류들이 인기 있는 거는 제대로 된 팬클럽이고 비주류 출신들이 인기가 있으면은 악성 팬덤이고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군요. 그렇죠. 가찬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이 주류라고 했던 분들의 뿌리가 친노고다. 전형적인 비주류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정치판을 뒤엎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비주류 개혁 노선에서 출발됐는데 이게 2대 3대를 거치면서 기득권화되고 스스로 엘리트라는 레테르를 붙이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딱 맞는데요.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판을 쳐다보면 얼마나 가창됐어. 박전이 쳐다보는 노무현, DJ가 쳐다보는 노무현 얼마나 가창겠어.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또 그걸 또 다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밑에 가서 같이 일도 하고. 어쨌든 이런 행태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부르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시키면서 귀족 정치를 깨잖아요. 이들이 그때는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 혁신적인 그룹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자본주의 세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기득권이 되고 어떤 시기에는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비주류로 새로운 메인스트림을 만들어냈던 노무현 정신하고요 일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치를 계승하고 그다음에 봉하마을 와가지고 노무현 파리를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때마다 그 경남 지역위원장으로 서울에서 그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려왔다고 동원령 때릴 때 네. 정말 입에서 욕이 나와요. 정말 입에서 욕이 나와요. 노무현 정신을 너가 뭐 안다고. 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했는데 지역 정치를 시작하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깨달아가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지만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고 노무현의 손길이 직접 그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지금 듣보잡 이재명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요즘 이 화물연대에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 수많은 제야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분들 네. 또는 뭐 정의당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의당조차도 지금 화물연대하고 제대로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이게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을지로위원회 안 하나요? 지금 최근에는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틀림없이 네. 그 각각의 페이스북에 네. 그는 말을 썼을 거야. 음.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쓰는 건 잘 써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줄 뿐이고 네. 그다음에 쓰기만 해. 네. 몸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놓아들고 그들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걔들 보고 과로, 과소, 과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못할 걸. 경남에도 아마 화물연대 많을걸요. 그럼요. 네. 그들을 멈추고 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화물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기가 찬 게 윤석열 발언이에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지지. 지 마누라가 때문에 법치주의가 훼손이 됐지. 그리고 윤석열 발언이 제가 과문해서 그리고 모니터를 덜 해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 전에는요. 헌법정신, 헌정질서 예. 요따구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법치주의라는 또 다른 표현을 잔머리는 뛰어나요. 그 우리 당 수박들하고 유산 잔대가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수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과거사를 보면은 이제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든가 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이제 친문이었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또 한편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연대라든가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과의 이 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없어졌다. 그 지들이 기득권 되고 기득권이 됐다. 부르주아 된 거예요. 부르주아 됐다. 네. 제가 아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제가 모태신앙이고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았어요. 네네. 근데 술만 마시고 들어가면 네네.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네네. 혼자서 방 안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 초심유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 동생이 선교사예요. 네네. 제 동생이 저를 보면서 너는 신앙이 아니고 추억이야. 형 너는 신앙이 아니고 추억이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마당에서 나서 커서 자라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양문석이 그나마 그 술이 좀 취하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한다고 생각했던 게 나였는데 넌 너의 어릴 적 그게 추억을 소환하는 거야. 신앙 아니야. 추억이야라고 하는데 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페이스북을 쓰면서 뭐 그 SNS에서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그 옹호하는 뜻이 쓰는 거는 지들의 추억이지 현재의 정치적 신념이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민초로서 나 스스로가 민초로서 나 스스로가 노동자로서 연대의 힘, 동지의 의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 이제 다선 의원들 좀 친한 분들이 있는데 네. 한 3선만 되면은 은행 통장에 네. 이체할 줄 모릅니다. 버스 표 끊을 줄 모릅니다. 운전할 줄 모릅니다. 보좌관 시키는 게 버릇이 돼서 자기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이 생활사학의 요건들 잘 못하는 사람들 상당합니다, 실제로. 뭐 손 빌릴 수 있으니까 김영삼요. 네. 김영삼 YS와 김대중 대통령 DJ가 40대 기순을 하면서 네. 두 사람 다 엄청나게 뛰어났던 천재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네네. 근데 누가 그렇게 분석을 해요. 40대 당 총재가 된 김영삼은 그때부터 책을 읽을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노동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어. 네. 시장에 가서 카메라 없는 데서 기자 없는 데서 네.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을 일이 없었어. 네. 자, 첫 번째 무식해지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현장 소리 안 들으니까 멀어지죠. 정치 국민들과 멀어진 거죠. 네. 멀어지죠. 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무식한 YS가 됐어요. 네. YS가 페널티킥과 코너킥을 구분 못하겠어요? 어? 근데 페널티킥을 코너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무식할 정도의 YS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25살이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그 시절에 대학을 나왔어.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자기를 연마하지 않고 시대 정신을 그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던 게 YS였으면 DJ는 누가 시켜주고 누가 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학습과 자기 연마를 통해서 자기의 철학과 그 철학 속에 수많은 컨텐츠를 채워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박진영 교수가 만나는 다선 의원들, 예를 들었던 그 다선 의원들은 YS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당선돼 보지 못한 박진영 교수나 나 같은 사람은 DJ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안 쓰면 뭐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 야, 이거 좋은 말입니다. 정치는 늘 공부하고 국민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요. 이야기네요. 네. 와닿습니다. 제가 그 계속해서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윤석열의 임기는 1년으로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 그 분석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네네네. 그들의 목소리거든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놓고 비중에 따라서 가감 첨삭을 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만집니다. 그래서 그 이 기본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작이 합법화되어 있고 반드시 조작을 통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수치를 만진단 말이에요. 조정을 하죠. 네. 네네네. 근데 보정을 하죠. 보정을. 그 보정 과정, 조작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여론조사 연구원들은요. 현장을 나갑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는 현장과 본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느끼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즉 체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정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이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윤석열이 1년 이상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체감을 하는 대놓고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안 하는 그러한 현장 정치를 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한 달이 걸러서 그다음에 핵심 척근들 하고만 하는 정치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5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공무원들만 불러서 큰 소리 치는 분들. 네.
이해됩니다. 자, 한번 제가 1차 정리를 할게요. 수박이라는 분들은 기득권화되어 있고 스스로 이제 정치 엘리트로서 느끼고 있고 국민과 괴리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주류 하시던 분들 보잘것없어 보이던 이재명 대표라든가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당 정치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잘 정리했는데 한 가지만 그 말꼬리 하나 잡을게요. 네, 이해하지 못한다. 네, 이해하지 않는다죠. 이해하지 않는다. 네. 지들도 겪어봤던 일인데요. 네. 대표적인 거예요. 저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네, 제가 네,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 할 때 네, 그 나름 내가 차관이야 하고 까불어댈 때 음,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SBS에 어떤 노동자의 투쟁을 그 3부작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음, 저 처절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채널을 돌렸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왜? 불편해? 이제는 저들하고 얘하고는 별로 상관없나 보지? 너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노조 언론운동 하던 사람이 정책위원이었어. 네, 너 불과 얼마 전까지 네, 시민운동 활동가였어. 예, 불편해? 하는데 정말 철퇴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리고 굳어져 버린 거지. 이제 조언해 봐봐야 이제는 연기지. 야, 응? 어, 지가 서민이고 지가 노동자잖아. 그리고 배지잖아. 배지는 노동자 아니야? 배지는 서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겠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지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야.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국민과 자신을 이제 다르게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음, 국민이 대상이 된 거예요. 나를 뽑아주는 표 찍는 기계. 나의 지지자. 내가 이재명의 지지자이듯이 또 나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들, 그분들의 댓글들, 그분들의 분노들을 그분들의 표현. 제가 말이 거칠고 욕이 많이 나온 건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진짜 저는 우화와 품격과 공정과 객관을 중시했던 언론학자였고 네. 했는데 지금 언론학 박사시죠? 예, 네. 6.1 지방선거 이후에 제 말이 엄청나게 거칠어졌어요. 네네. 왜? 그들의 분노를 나를 지지해주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분들을 나 또한 그분들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 큼에 대한 표현들이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조금밖에는 또 좀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스타일들이. 여긴 진짜 언론을 향한 연예인병 뭐 이런 스타일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잖아. 네. 다 쉽게 됐잖아. 지역구 좋아서 네네.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설마 나를 자를까? 오히려 비주류짓 하니까 나는 이제 좀 이 하나의 예외 케이스로서 자르지 않을 거야. 이런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언론 노조 다닐 때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1등 할라 하지 마라. 네. 2등 할라 하지 마라. 네. 3등 할라 하지 마라. 4등 하려고 노력해라. 주류가 되려고 그러면요. 네. 1, 2, 3, 4, 4명을 뽑으면요. 비주류 한 놈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인사권자면 하나는 끼워 넣어줘야 되니까. 나의 포용력, 그죠? 나의 넓은 가슴, 당평책. 네네. 요 정도 하려면 3명을 뽑을 때 메달리스트는 안 돼. 네네. 금운동은 절대 안 줘. 근데 4강 안에는 넣어줘, 1명. 네네. 이게 저들이 조금밖에 따위들이 하는 정치 행각이야.
근데 이제 천재수로 뛰어난 거지. 그때 보면은 금태섭 의원도 경선 안 하겠다고 막 개겼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경선을 받았는데 최근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공천 안 준다, 나한테.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낙점 줄 거라는, 공천은 낙점 주는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가서 경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나도 근데 저는 낙점이 아니고요. 네네. 배제는 해야 된다고. 배제는 해야 된다. 당 정체성, 당이 분탕질한 놈, 해당 행위한 놈, 뒤에서 총 싼 놈,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윤석열 지지한 놈들, 네네. 당 게시판에 수없이 자당 후보를 갖다가 흔들고 흠집낸 놈들 다 드러내야지.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요, 네. 우리가. 자, 민주당이 지금 당내 개혁에 속도가 안 나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루도 안 시끄러운 날이 없었어요. 네네. 내부적 문제로 시끄러운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에 의해서 매일같이 사고가 터졌었어요. 네네. 노스태핑부터 네. 시작해서 음. 최근에 12구 참사까지요. 네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한 축으로 있고 또 한 축으로는 목구멍이 계속 칼을 대면서 이 검찰들의 정치 보복들이 돼 왔었어요. 당 내의 문제를 만질 수 있는 네. 정세가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 12월 이제 예산국회가 끝나고 네. 예산국회는 민생국회예요. 네네. 그럼 예산국회가 끝나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의 시간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설 연휴 때까지 제대로 정치 투쟁 못 해내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송영길의 민주당이나 그 앞에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지? 이재명 변했어? 왜 저러지? 이런 비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민생의 깃발을 중심에 두고 정치 투쟁을 박찬대가 받아서 가는 이러한 역할 분담을 12월 예산국회까지는 많은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의 시간, 투쟁의 시간들이 들어갔었을 때도 침묵하거나 현재의 모습을 보이면 엄청난 위기를 내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를 우리 지도부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또는 정청래 최고위원들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네. 이 당원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평가, 예.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포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항상 뭐 이야기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직접 민주주의에서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어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를 대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없죠. 네네. 그럼 잘라야죠. 드러내야죠. 음. 나는 이 측면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대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한다. 진짜 기가 찬 이야기죠. 그거 사실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그렇죠. 의총은 정책 당론 외에 예. 정치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중앙위원회 안 하고 대부분 의총에서 결정해버리죠. 그렇죠.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 예산안 문제, 이상민 탄핵 문제, 국정조사 문제가 섞여버려가지고 네. 사실 국민의힘이 다시 고개 쳐들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당 전략을 원내 전략에 국한시켜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네. 나는 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위임을 할 때는 네네.
최고위원회에 바로 임하면 돼요. 음. 임을 하는 거는, 그리고 큰 덩어리와 방향성과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전당원 투표를 하면 돼요. 네네네. 기술적이고 실무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빠른 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당원 투표를 계속하면 그 자체가 당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는 하나의 정치적 그 훈련 과정이 되네요. 장이 되는 거예요. 네, 훈련 과정도 과정이 되네요. 아니라 네. 그냥 정치적 장이에요. 참여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주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중간에서 의총이나 중앙위원회나 택도 아닌 그 걸름장치를 둬요. 네. 그다음에 공천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음. 당 지도부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명단 던져. 네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하고 당원 투표를 해요. 네네. 그래 공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마지막 질문. 왜 민주당은 촛불 집회 안 나가죠,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고 있습니까? 자, 김용민이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민석과 나머지 그 처음에. 5명이 나왔고 무소속 민혜영배가 나왔고 네네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암행하고 있어요. 네네. 그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들이 왜 안 나오냐라는 네네. 부분과 민주당이 왜 안 나오느냐는 부분은 좀 다르다. 윤석열처럼 다 마지막에 정리해 줘야 되는. 지도부는. 그리고 전략적 출구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도부예요. 네네. 최후의 보루예요. 네네. 민주당 의사결정단위에서 이 최후의 보루를 조기에 소진하고 소모할 것이냐, 안 그러면 결정타의 그 흐름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의 깃발로 세울 것이냐, 네. 그 쓸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외에 안 나오는 것들이 문제지. 네. 그 외에 안 나오는 네.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윤석열 정권 무너뜨렸다. 박근혜 정부 무너지고 나서 다 지가 했다대. 다 지가 했대. 그런 것들이 또 덤성덤성 튀어나오고 다 지 몫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기창골을 또 우리가 볼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 말씀이나 당부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제가 그 말이 거칩니다. 말이 거칠고 그 거친 게 처음부터 거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분노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제력을 상실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쳐다보면 머리가 핑핑 돌고 구토가 나오는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몸이 반응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달 이상 몸이 너무너무 그 12구 참사 이후에 아팠고 지금도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그 달아주는 수많은 댓글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늘 하는 말인데요. 진보는 외발 자전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지 진보는 진보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현상들을 당이 그것을 왕성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정당, 국민 속에 뿌리 박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